안녕하세요. 중앙대병원 회계학과 손혜주입니다. 우리 공간지기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는 치매가 찾아오면서 우리 부모님의 시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왜 치매 환자가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지, 또 향긋한 커피 향을 왜 하수구 냄새로 느끼시는지를 뇌과학적으로 풀어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감각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당신의 피부와 뇌는 어떤 시간을 걷고 있나요? 보송보송한 아기 손부터 주름진 노인의 손까지 우리의 피부는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귀가 어두워지는 건 금방 알아차리고 걱정하죠. 그런데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 즉 촉각도 똑같이 나이가 들면서 늙고 병든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부터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촉각 세계의 스펙트럼에 대해 아주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 손에 귀여운 곰돌이가 있죠? 네, 저희 병원 교직원들의 따뜻한 기부 문화의 상징인 닥터 테디베어입니다. 자, 공간지기님들, 다들 마사지 좋아하시죠? 누군가 어깨를 시원하게 주무르거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몸이 편안해지고 스르르 위로받는 기분이 들 겁니다. 여기서 뇌과학자인 저의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빛은요, 눈을 통해 형태가 되고 공기의 진동은 귀를 통해 소리가 되죠. 그렇다면 피부를 누르는 건 그저 단순한 물리적 압력일 뿐인데 도대체 왜 우리 뇌에서 쾌감과 위로로 번역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위대한 발견부터 함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부를 누르는 힘이 뇌까지 가려면 먼저 전기 신호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다행히 우리 피부 밑에는 기계적인 압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피에조라는 아주 작은 센서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 피부를 만져서 이 센서가 눌려야 비로소 뇌로 전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녀석이 바로 피에조 메카노 리셉터, 피에조 촉각 센서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 피부 밑에 이런 정교한 분자 단위의 스위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볼까요? 평소에는 왼쪽 그림처럼 닫혀 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내 피부를 꾹 누르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쓰다듬으면 오른쪽 그림처럼 센서가 물리적인 힘을 받아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온들이 피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피부를 누르는 물리적인 힘이 뇌로 가는 전기 신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이런 센서들이 역할별로 아주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 보이는 TRPV1 센서는 뜨거운 물의 온도나 아니면 열, 통증만 감지하고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오른쪽의 피에조 센서는 오직 물리적인 압력, 즉 피부에 닿는 촉각과 내 몸의 위치를 느끼는 고유 감각만을 전담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마사지를 받을 때 열리는 스위치가 바로 이 피에조 센서입니다. 세계 최고의 뇌과학 저널인 뉴런지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우리 피부에서 뇌로 가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두 개의 인터넷망이 깔려 있는 것 같죠? 파란색 선을 먼저 보실까요? 이거는 초고속 광랜선인 A베타 신경입니다. 누가 어디를 얼마나 세게 만졌는지 그 물리적인 감각 정보만 0.1초 만에 뇌의 겉면인 체감각 피질로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옆에 있는 오렌지색 선, 느린 전하선인 C 촉각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말이죠. 인간의 감정과 공감, 그리고 위로를 담당하는 뇌의 아주 깊은 부위가 섬엽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영어로 인슐라라고 하는데요. 섬엽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저 피부를 만지는 물리적인 힘이 우리 뇌에서 편안함이라는 감정으로 번역되는 비밀 통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의 문화권마다 아주 다양한 마사지가 있죠. 우리 공간지기님들은 이 중에서 어떤 마사지 가장 좋아하시나요? 강하게 꾹꾹 시원하게 누르는 타이 마사지나 또 스포츠 마사지, 지압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아니면 부드럽게 오일 발라서 문지르는 스웨디시나 하와이안 로민로미 아유르베다 선호하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팔꿈치 전완부를 사용하는 하와이안 스타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마사지의 압력과 속도가 우리 뇌에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신경 언어로 번역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먼저 꾹꾹 누르는 스포츠 마사지를 볼까요? 이렇게 강하게 압력을 주면요. 굵고 빠른 초고속 광랜을 타고 전기가 뇌의 겉면으로 팍팍 올라갑니다. 이렇게 굵은 전기가 뇌로 쭉쭉 올라가면요. 오히려 주변에 원래 있던 자잘한 통증 신호들이 올라가는 문을 덮어가지고 닫아버립니다. 저희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게이팅, 관문 통제 이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뭉친 곳을 아주 세게 누르면 내가 왜 이 비싼 돈 주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프면서도 시원하다면서 물리적인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반면 하와이안 로미로미나 스웨디시 마사지처럼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는 마사지는 또 다른 종류의 신경섬유를 활성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근육의 시원함을 넘어선 묘한 기분 좋은 느낌을 선물하는데요. 바로 오늘 강연의 핵심 주인공인 C 촉각 섬유, 즉 느린 신경선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C 촉각 섬유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느리고 부드러운 접촉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이 섬유가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가졌다고 보고했어요. 아무 자극에나 막 반응하는 게 아니라요. 특정한 속도와 온도 조건이 충족될 때만 뇌의 감정 중추인 인슐라, 섬엽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감정 스위치를 켜는 일정한 속도와 온도는 뭘까요? 연구팀은 로봇 팔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피부를 다양한 속도로 쓰다듬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 C 촉각 신경섬유가 초당 1에서 10cm 속도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쓰다듬었을 때 쾌적하다고 느끼는 속도와 일치했죠. 이 아래쪽에 AB 그래프를 보면 산봉우리 모양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초당 1에서 10cm 구간 안에서도요. 그중에서도 특히 초당 1초에 3에서 5cm가 가장 핵심 구간입니다. 초당 1에서 10cm가 신경이 반응하는 전체 범위라면 초당 3에서 5cm는 그중에서도 쾌감이 가장 높고 실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쓰다듬는 손 속도예요. 이것보다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느리면 오히려 반응이 뚝 떨어져 보입니다. 이후 2014년도 후속 연구에서는 온도 조건까지 밝혀졌는데요. 이 신경은 32도, 그 사람의 피부 온도보다 약간 좀 낮은 서늘한 체온에서 가장 활성화됩니다. 즉, 감정적 쾌감을 주는 터치의 비밀번호는 1초에 3에서 5cm의 속도, 그리고 32도의 온도입니다. 이 완벽한 속도와 온도의 터치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2018년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들이 이걸 밝혔는데요. 우리 아가들의 발 뒤꿈치에서 체열을 했어요. 그 피를 뽑을 때 뇌파를 측정을 했거든요. 피를 뽑기 전 한 그룹의 아가들은 1초에 3cm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어 줬고요. 다른 그룹의 아가들은 1초에 30cm로 빡빡 빠르게 문질러 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초에 3cm로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 아기들의 뇌 통증 반응은 무려 60%나 감소했어요. 반면에 빠르게 문질러준 아기들은 통증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죠. 이 연구를 주도한 교수님은 부모는 이 최적의 속도로 아기를 쓰다듬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집집마다 아이가 배가 아플 때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가 하나씩은 있죠. 저희 집은 방금 부른 이 노래였는데 공간지기님들 댁은 어떤 노래였나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런데 방금 제가 부른 이 노래, 그냥 위로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 노래의 템포를 재보면요. 1분에 80에서 100박자, BPM 정도가 나와요. 박자 하나의 길이가 0.6에서 0.75초 정도 되죠. 그리고 엄마가 아기 배를 한번 쓱 쓰다듬는 거리는 아가 배가 한 10cm 정도죠. 10cm 나누기 0.75초. 계산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초에 3.3cm 정도가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논문에서 확인했던 감정신경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피크 속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흥얼거리던 그 노래의 리듬이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의 통증을 60%나 줄여주던 완벽한 신경과학적 처방전이었던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굳이 어려운 연구 결과나 논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냥 사랑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요즘 안마의자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우리가 집에 좋은 안마의자를 두고도 굳이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계는 뭉친 근육을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죠. 요즘 또 성능도 점점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체온과 이 미세한 속도 조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뇌의 감정 스위치는 결코 켤 수 없거든요. 안마의자의 강한 압력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치유의 영역인 겁니다. 자, 방금까지 우리는 뇌가 촉각을 통해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뇌가 이 감각을 통해 사물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치매와 함께 변해가는 촉각 세계의 스펙트럼, 바로 제 가방 속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지기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여 교수의 가방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안대로요. 제 눈을 완벽히 가리고 오직 제 손끝의 감각만으로 제 가방 속 물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을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자, 네, 스케치북이네요. 예. 제가 일화에서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아티스트 닥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동하거나 가끔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이런 스케치북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풍경이나 떠오르는 그런 심상들을 스케치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강의 자료도 틈틈이 제가 직접 스케치한 도안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리고 제가 항상 가방에 저는 좀 아날로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로 직접 기록을 합니다. 네. 항상 이 노트를 쓰기 때문에 이 촉감이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이 손길이 익숙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구 주제라든지 아니면 쓰고 있는 책의 개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항상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매일매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미온수 마시기, 그리고 하루에 40분 동안 걷기, 이런 뇌를 살리는 좋은 생활 습관들도 아침 저녁으로 제가 실천을 했는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또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거는 저는 노트북에 전원이 나가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 않네요. 이거는 바로 충전기입니다. 그죠? 노트북 충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항상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네. 자, 제가 눈을 가리고도 이 물건들이 뭔지 척척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제 손끝이 남들보다 예민해서일까요? 바로 제 머릿속에 있는 부정엽이라는 부위 덕분입니다. 방금 제가 그냥 손의 감각만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졌잖아요. 제 손끝에 닿은 다양한 입체적인 촉감의 조각들이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부정엽이 그 조각들을 싹 모아서 마치 3D 홀로그램처럼 입체적인 제가 만진 물건의 모양을 머릿속에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손에 쥔 게 뭔지 알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게 사물을 인지하던 뇌에 치매가 찾아오면
우리의 촉각은 어떻게 무너져 내릴까요? 치매 초기, 중기, 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무너져 내리는 이 촉각 세계의 스펙트럼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초기 치매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겉피부의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우리 보통 치매는 기억력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 문제에만 신경을 쓰기 쉽죠. 그런데 밤에 덮고 자는 부드러운 이불의 촉감이나 살짝 옷깃을 스치는 블라우스의 이 가벼운 터치를 예전처럼 예민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치매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수년 전부터 나타나는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내 몸이 지금 공간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은 아까 살펴본 굵고 빠른 신경, A베타 신경이 담당하는 감각인데요. 쉽게 말해 눈을 감으면 내 발이, 내 팔이 어디쯤 있는지 헷갈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환자분들은 내 발끝이 바닥 어디쯤 닿아 있는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혹시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평지에서도 왠지 엉거주춤해지고 발을 헛디딜까봐 조심조심 걷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다리에 근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발바닥에서 뇌로 가는 굵은 감각신경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져서 뇌가 스스로 내 몸의 위치를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뇌과학적 신호입니다. 초기 치매 단계에서 참 흥미로우면서도 안타까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오히려 감각이 많이 무뎌진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깜짝 놀라는 숨겨진 과민성이 동시에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옷깃을 스치는 거는 잘 모르시다가도 예고 없이 뒤에서 불쑥 이렇게 어깨를 확 짚으면서 엄마! 이렇게 하거나 몸에 손이 탁 닿으면 펄쩍 깜짝 놀라시고 불같이 짜증을 내시기도 합니다. 가볍게 어깨만 짚어도 펄쩍 뛰며 불같이 화를 내시니까 많은 보호자분들이 치매에 걸리시더니 성격이 나빠지셨다면서 많이 속상해 하시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요. 뇌 속에서 감각을 조절하는 스위치와 브레이크가 연쇄적으로 고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이 겪고 계신 이 혼란스러운 감각 세계를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한다면 갑자기 확 잡지 않겠죠?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갈 때는 훨씬 더 부드럽고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016년 네이처지에 실린 알츠하이머 뇌 연구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정상뇌인데요. 뇌가 과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눌러주는 브레이크가 신경에 빨간색으로 구슬 같은 게 따닥따닥 붙어 있죠. 여기 신경 줄기에 빨간색 점들이 촘촘히 붙어 있는데 저게 바로 뇌 흥분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브레이크다가 튼튼하니까 뇌파도 비교적 잔잔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알츠하이머 뇌를 보세요.
그 빨간 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제 기능을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자, 브레이크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뇌파를 보시면 아주 뾰족하고 막 거친 뇌파가 막 이렇게 흥분하고 있죠. 머릿속이 지속적으로 24시간 천둥 번개가 치듯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안 그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누군가 예고 없이 내 몸을 훅 만진다? 그 가벼운 터치 하나만으로도 환자의 뇌에서는 쾅 하는 거대한 충격으로 신호가 증폭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가 머릿속, 뇌만의 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2025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지에 게재된 최신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피부 촉각이 뇌로 가려면 반드시 이 목 아래에 있는 척수라는 관문을 통과를 해야 하거든요.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쥐의 척수 단면인데 위쪽이 정상쥐고 아래쪽이 치매쥐의 척수 단면이죠. 정상쥐와 치매쥐를 비교를 해보면 놀랍게도 치매 독성 단백질인 타우가 뇌가 쪼그라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척수에서 감각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쥐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거는 실제 그 사람의 척수인데요. 위가 정상인, 아래가 치매 환자입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면 화살표로 표시된 저 시커먼 덩어리들 보시죠. 사람의 척수에서도 쥐와 비슷하게 타우 단백질이 쌓여 있습니다. 그 건강할 때는 척수 중앙에 CCK 뉴런이라는 감각 스위치가 활발하게 잘 살아 있어요. 그래서 피부 감각이 이 뉴런을 통해 뇌로 쌩쌩하게 올라가고 인지 기능도 잘 유지되죠. 그런데 치매에 걸려 타우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CCK 뉴런 스위치가 꺼져버리게 됩니다. 척수 중간에서 스위치가 꺼지고 길이 꽉 막혀버렸으니 촉각도 뚝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에서 아무리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을 느껴서 신호를 올려보내도 뇌까지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면 뇌의 중앙지휘본부인 두정엽이 손상되면서 감각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 자체가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눈을 가리고 핸드백 속에서 소지품을 척척 찾는 챌린지 기억하시죠? 이제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면 이것도 힘들어집니다. 건강한 뇌는 손끝의 감촉만으로 사물의 입체적인 모양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냅니다.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어 공간과 감각을 처리하는 뇌의 두정엽이 손상되면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눈을 감고 주머니 속을 더듬어 보면 이게 동전인지 머리핀인지 열쇠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전문 의학 용어로 입체 인식 불능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촉각적 실명이 찾아온 겁니다. 이 단계가 되면 환자분의 평범했던 일상은 아주 막막해집니다.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는 손에 닿는 익숙한 물건조차 알아채기가 어렵거든요. 등 뒤에 있는 지퍼를 눈으로 보지 않고도
손의 감각만으로 쓱 올려서 우리는 옷을 입을 수가 있죠. 하지만 촉각적 실명이 오면 보이지 않는 셔츠 단추를 손 감각만으로 채우거나 스웨터 소매를 더듬어 팔을 넣는 평범한 일상조차 너무나 어려운 미션이 돼버립니다. 치매 말기에 이르면 세상을 정교하게 탐색하고 분별하던 촉각의 기능은 대부분 사라지고 생존과 관련된 가장 원초적인 감각들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기에 접어들면요. 뼈가 부러지도록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고통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가 진행이 되면 아프다고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치매가 심해지면 아픈 걸 모르는 걸까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통증이 뇌로 올라가는데 뇌 안에서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요 그림에 있는 파란색 길은 외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 몸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위치와 강도를 사실적으로 감지하는 1차적인 경로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빨간색 길은 내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통증을 얼마나 괴롭게 느낄지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아프면 아프다고 말로 표현하게 만드는 경로입니다. 자, 내 치매가 심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픈 곳이 어딘지 아는 여기 파란색의 1차적인 감각 경로는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인지하고 견디고 그거를 언어로 표현해내는 붉은색의 감정과 인지의 회로가 먼저 망가져 버립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회로가 망가지면 환자들은 겉보기에는 아픈 데 없고 평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학술지인 브레인지에 발표가 된 이 fMRI 영상 연구 결과를 보면 정상인과 비교해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촬영을 해봤더니 아픔을 느끼는 영역이 훨씬 더 크고 넓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은 통증을 언어로 표현하는 회로가 끊어져서 아프다고 말을 못하실 뿐이지 실제 뇌 안에서는 자극이 들어올 때 정상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말로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진짜로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그 거대한 고통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치매가 더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기제인 통증 경보 시스템마저 무뎌지게 됩니다. 바늘에 찔렸을 때 아따가 하고 아픔을 처음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은 의외로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그 아프다는 것 자체는 저희랑 똑같이 감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고통을 꾹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한계치, 즉 통증 내성이 일반인보다 비정상적으로 훌쩍 높아져 버려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치매가 오면 맹장염이 있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끔찍한 엄청난 물리적 고통에도 점점 둔감해지는
웬만하면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아주 무서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감각의 둔화는 치매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나 내부 복부 장기의 심각한 손상 등 즉각적으로 응급실에 빨리 가야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스스로 인지하거나 아이고 배 아프다 나 좀 병원 데려갔다 하고 호소를 하지 못해서 결국 적절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치매 말기에 이르면 사물을 구별하는 촉각도 잃고 심지어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의 상태가 되죠. 생존과 관련된 최소한의 아주 원초적인 감각들만이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캄캄한 방에 갇힌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상실 속에서도 놀랍도록 강인하게 살아남는 단 하나의 촉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촉각, affective touch의 영역인데요. 치매가 깊어지면서 차갑다, 매끄럽다, 딱딱하다처럼 사물의 형태나 질감을 파악하는 분별적 촉각은 점차 둔해지지만요. 타인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이 원초적인 감정의 통로는 상대적으로 끝까지 보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감각은 앞서 말씀드린 전도 속도가 느린 C 촉각 신경 섬유를 타고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른바 사회적 뇌, 소셜 브레인이라는 곳으로 독립된 C 촉각 섬유 신경망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것이 오늘 강연의 가장 중요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언어적 소통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말기 단계에서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가만히 안아주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 가장 강력한 소통 수단이 됩니다. 이는 당신은 안전해요. 내가 아직 곁에 있어요. 라는 어떤 말보다 확실하게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존재의 언어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간을 디자인해야 될까요? 이 시기가 되면 공간을 디자인하는 우리의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양한 재질과 현란한 색상, 질감으로 감각을 자극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요. 부드럽고 따뜻하며 예측 가능한 접촉을 통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는 안도감을 주는 인간적인 연결의 경험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저의 작은 진심에서 출발한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단 한 분에게라도 온전히 다 닿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공간지기님들과 4월 한 달 동안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코너에서 시각부터 청각, 후각, 그리고 오늘 촉각까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무너져가는 감각의 세계를 길고 깊게 한 달간 살펴봤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감각 이야기를 먼저 짚어본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느끼고 또 받아들이는지 그 뇌과학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분들이 사는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인테리어를 해드려도 그 공간은 역으로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눈과 귀 그리고 피부로 세상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5월 다음 달이죠. 이 탄탄해진 뇌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드디어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설계해야 하는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감각이 무너져 내릴 때 평생을 살아온 가장 편안해야 할 내 집마저 두려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앞으로 이어질 저의 공간 처방 코너에서는 비록 우리 부모님의 기억과 감각이 흐려지더라도 끝까지 그분들의 편이 되어줄 다정하고 과학적인 공간의 처방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간지기님들과 편안하게 소통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꺼벙123님, 페인 톨러런스가 높아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은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지만 톨러런스, 그 통증 역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훨씬 더 많은 강렬한 통증까지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정도가 그 역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송경지룽님, 정말 약손이 맞았네요. 네.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이 연구를 찾아서 이렇게 맞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꺼벙123님, 자장가는 주로 안단테 같아요. 모더라토 없는 듯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문화권이 다르지만 저는 오늘 저희 한국에서 주로 하는 엄마 손은 약손이다 자장가를 소개했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에 뭐 모차르트의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자장가라든지 들어봐도 다 오늘 소개한 그 우리 자장가랑 비슷한 템포인데 그게 뇌과학적인 공통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그러시구나님. 자, 수면 6시간 미만이면 치매 위험 3배라는 연구. 잠 충분히 주무시나요? 수면 전문의가 수면 부족이 치매, 비만,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 주무시나요? 자,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고 잠을 적게 자면 치매가 생긴다는 그런 개별 연구들도 물론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수면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각각 개별 연구에서는 수면, 잠 적게 자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그 반대 결과를 보여주는 또 대응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또 수면이 단독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만, 체중이랑 서로 인터랙션,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작용을 한다는 그런 아주 장기 추적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저체중이면 잠을 뭐 조금 적게 자든 많이 자든 치매 발병률에 큰 차이가 없지만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비만인데 적게 자게 되면 치매 발병률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그런 검증된 연구가 있습니다. 저는요, 꼭 10시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는 편입니다. 네. 꺼벙123님, 현대인은 빨리빨리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남은 4월 즐겁게 잘 보내시고, 저는
5월.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자, 5월에 진짜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